이번에는 식단이랑 운동까지 열심히 했으니까 살이 좀 빠졌겠지. 대체 왜 안 빠지는 거고? 다이어트 업체라도 알아봐야 되나? 요즘 다이어트 업체는 믿을만한가? 여기 저번에 전단지 나눠줬던 거기네. 책임지고 목표 체중을 달성해준다고? 다이어트 성공 사례랑 후기도 많네? 일단 상담 한번 받아볼까? 요즘 저런 곳 많더라고요. 그렇죠. 네, 다뺀다 다이어트 클리닉입니다. 네, 저 그 다이어트 프로그램 문의 좀 하려고요. 아, 네. 고객님, 혹시 원하시는 목표 체중 있으세요? 저는 한 60kg까지 빼고 싶은데. 저희는 무조건 원하시는 목표 체중을 달성하도록 해드리고요. 만약에 달성 못하게 되면 내신 돈의 100%를 저희가 환불해드립니다. 100% 환불이요? 네. 자세한 내용은 저희 지점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상담 일정 잡아드릴까요? 가능한 한 하루라도 빠른 날짜로 잡아주세요. 무조건 빼준다니까 궁금한데요. 여기 보시면 목표 체중을 책임지고 달성하도록 해드린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근데 달성 못하면요? 만약에 기간 내 달성을 못하게 되면 저희가 한 달 동안 추가로 프로그램을 제공해 드리고요. 그래도 달성을 못하게 되면 100% 전액 환불. 여기 적혀 있는 거 보이시죠? 네, 그럼 프로그램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최소 주 3번 이수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3개월간 진행됩니다. 평소에 복용하는 약이나 질병 있으세요? 없어요. 그러면 5kg 빼는 거 일단 이거 해볼게요. 근데 고객님, 이 프로그램은 그 100% 환불제 보장이 안 됩니다. 아까 전액 환불 된다고. 그게 프로그램마다 차이가 좀 있거든요. 사실 저희 원장님이 다이어트계의 미다스 손으로 유명하신데 원장님 직접 케어를 받으시려면 이거 10kg 감량 목표 VIP 다이어트 프로그램 이걸 이용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건 금액이 얼마나? 600만 원입니다. 우와. 600이요? 너무 비싼데. 그래도 이게 전액 환불 보장도 되고요. 원장님 케어가 직접 들어가는 거여서 많은 분들이 이 프로그램으로 선택들 하십니다. 네. 근데 그래도 너무 비싸서. 그리고 고객님이 원하시는 날짜에 편하게 관리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럼 저희 원장님이랑 직접 상담 한번 해보세요. 네. 뭐. 상담하면서 금액이 올라가는 네. 건 좀 원장님. 이상하네요. 네. 고객님, 프로그램 선택 때문에 고민이시라고요. 네. 살이 안 빠져서 고민이시죠. 살 빼는 거 그냥 식단 조절하고 운동만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다 과학이거든요. 저한테 직접 관리 받으시면 10kg 감량 정말 문제 없고요. 고객님은 살이 잘 빠질 체형이라서 그 이상도 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저랑 같이 다이어트 시작해 보시죠. 네. 해볼게요. 원장님 믿고 한번 해볼게요. 어떤 그럼 관리인지 여기 한번 궁금해요. 읽어보시고 여기 서명하시면 되세요. 네. 이후 저는 원장의 관리를 받으면서 꾸준히 운동과 마사지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몇 주가 지나도 체중 감량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원장님, 근데 몸무게 변화가 너무 없어요. 원래 살이 계속 빠지는 게 아니라 그 계단식 알죠? 네. 운동이랑 마사지랑 해서 쌓이면 한 번에 쑥쑥 빠지는 거예요. 꾸준히 관리 받으시면 됩니다. 아, 네. 우리 이거 지방 빼기 15분 더 해볼까요? 네. VIP 프로그램은 내 일정에 맞춰서 관리가 된다고 했지. 자, 이번 주에는 모레 가면 되겠다. 모레 원장님 관리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원장님 스케줄 다 찼다고? 모레 안 되고 목요일? 그날은 일 때문에 안 되는데. 다른 날은 안 될까요? 다 보겠지. 하지만 연락은 오지 않았고 저는 몇 차례 관리 프로그램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 되겠다. 네, 저 조민여 회원인데요. 이번 주에 목요일에 관리받을 수 있게 잡아주세요. 이번 주에는 그날 스케줄이 안 되는데 수요일은 어떠세요? 수요일은 저도 안 돼요. 무조건 목요일에 관리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아니, 원래 VIP 프로그램은 제가 원하는 날에 받을 수 있게 해주신다면서요. 알겠습니다. 아니, 원장님이 직접 관리하는 VIP 프로그램이라더니 왜 다른 선생님이 들어오시는데요? 오늘 원장님이 스케줄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계약 조건이랑 다르잖아요. 어차피 살만 빠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목표 체중 달성하는 데는 아무 문제 없으니까 그냥 이용하세요. 뭐라고요? 황당하죠? 저렇게 이후에도 화를 내나요? 이런 일은 반복됐고 약정 기간인 1년 동안 제 체중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불해 주세요. 환불 안 됩니다. 저희는 추가로 무상 프로그램도 제공해드리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했다고요. 계약서랑 그동안의 제 체중 목표랑 보면서 얘기해 볼까요? 당장 그거 갖고 오세요. 저희가 주 3회 이상 프로그램 이수 의무를 지키지 못한 건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더더더 환불 못 해드립니다. 내가 이럴 줄 알고 미리 다 찾아보고 왔어요. 저랑 비슷하게 환불 못 받은 분들이 많더라고요. 딱 기다리세요. 자, 살 좀 빼보려고 하다가 오히려 몸과 마음에 상처만 남은 우리 조민여 씨의 사연이네요. 그렇습니다. 좀 빠른 환불을 위해서 사건 해결을 해야겠지요. 그렇다면 사건 정리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조민여 씨는 다이어트 성공을 위해 한 다이어트 전문 업체에 등록하는데요. 미리 작성된 업체 측의 계약서에는 업체에서 목표 체중을 책임지고 달성하도록 해주고 기간 내에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한 달 동안 무료로 추가 관리를 해주겠으며 그래도 달성하지 못하면 100% 전액 환불해준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VIP 프로그램에 가입을 하는 경우에는 원장이 직접 케어를 해준다면서 600만 원짜리 10kg 감량 목표 프로그램을 적극 권유했는데요. 고민 끝에 조민여 씨는 이 프로그램으로 결제를 했습니다. 이후 초반 몇 번은 예약을 통해 원장의 관리를 받으면서 꾸준히 운동과 마사지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지만 체중 감량 효과가 신통치 않았는데요. 그래도 꾸준히 관리를 받던 중 어느 날부턴가 원장 스케줄이 다 찼다는 핑계로 직접 관리를 받지 못했고 원하는 일정에 맞춰주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약정 기간 1년이 지났지만 조민여 씨의 체중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에 환불을 요구하자 업체 측에서는 환불이 안 된다고 했고 화가 난 조민여 씨는 소송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자, 이 스트레스 때문에 이 폭식을 해서 오히려 살이 더 찔 것 같은 걱정됩니다. 그런, 사연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자, 김경덕 변호사님,
이 사연 다이어트를 좀 미끼로 한 사기다 이렇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이 드라마를 보신다면 딱 봤을 때 사기 같다. 이런 예. 생각이 좀 드시죠. 그럼요, 네네. 예. 그런데 이 사기라는 거는요,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봐야 됩니다. 이 계약 당시 처음부터 목표 체중을 달성시킬 그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객들을 속여서 돈을 받았다면 뭐 당연히 사기가 되겠죠. 예. 그런데 계약할 당시에는 목표 체중을 달성시켜 주기로 이렇게 노력했지만 이후에 어떤 사정으로 그걸 달성을 하지 못했다면 단순한 계약상 의무 불이행 정도지 이 사기라고 단정할 수는 없거든요. 게다가 이런 업체들은 대부분 이런 다이어트에 성공한 사례를 마련해 두고 있고 또 이 유명인이나 연예인들을 내세워서 그러한 사례를 집중적으로 광고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사기다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조민현 씨가 이 죄를 묻거나 손해배상을 받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자, 조민여 씨는요, 이 계약서 기재대로 환불금을 달라는 형태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 민사소송의 근거는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네. 계약서에 나와 있는 대로 목표 체중 달성이 안 되면 100% 전액 환불, 요 문구, 요 계약에 위반했다. 이렇게 소송을 제기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해 봤는데요. 예. 자, 목표 체중을 책임지고 달성해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면서 만약 이를 지키지 못하면 1개월짜리 무료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고 그래도 달성하지 못하면 100% 전액 환불해 주겠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계약 위반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계약 위반을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자, 그런데요. 드라마에서 이제 계약서를 돌려달라고 하니까 실장이 수기로 환불 X라고 이제 표기를 했어요. 혹시 이거는 조민현 씨에게 좀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까요? 네, 이런 방식은요. 사실 업체들이 이렇게 흔히 쓰는 기술 중 하나예요. 아. 이렇게 환불 X 이렇게 계약서에 기재해 두면요. 마치 그 계약이 처음부터 환불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예. 그런데 이 드라마에서 나온 이 다이어트 계약서는요. 미리 정해진 양식이 다 기재가 되어 있고 이 고객한테 이 설명을 다 해준 다음에 그 고객의 이름이나 인적 사항들을 기입하는 형태의 일종의 약관에 해당합니다. 약관이라고 하면은 보험이나 카드 가입할 때 맞아요. 그 깨알같이 적혀 있는 예, 그 그리고 글씨, 서명만 하잖아요. 예,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요. 약관은 사업자가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기재해야 되고요. 또 중요한 내용은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 줘야 합니다. 이 약관의 뜻이 만약에 이 명백하지 않다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환불 X라는 표시만으로는요. 환불이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환불이 안 되는 경우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인지가 명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하고요. 예. 만약에 그 해석이 좀 애매하다, 불분명하다 싶으면 고객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환불 X라고 썼던 그 글귀는 법적인 효력이 없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맞습니다. 나중에 또 실장이 임의로 환불 X라고 이렇게 표시를 했으니까 네. 이미 그 자체로 효력이 없고요. 설령 그 기재가 처음부터 있었다고 해도 무조건 환불이 안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환불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뭐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오, 이야, 일단 그래도 천만 다행입니다. 예, 예. 환불받을 수 있는 길이 생겼어요. 맞아요. 자, 그런데 또 계약서에 보면요. 고객의 의무도 있잖아요. 네네. 예. 혹시나 이 다이어트 업체에서 조민현 씨가 이거를 위반했다고 반박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 계약서에는요. 고객의 의무도 규정이 돼 있는데 주 3회 프로그램에 반드시 참여할 것. 네. 그리고 질병이나 복용하는 약 등을 고지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무를 고객이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목표 체중 달성에 실패한다면 100% 환불이 가능하다.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예. 자, 그런데 조민현 씨의 경우를 한번 볼게요. 실제로 이 계약 당시에는 문자로 여러 번 예약을 시도했었거든요. 그리고 그러면은 무조건 그 고객의 일정에 맞춰주겠다는 VIP 프로그램에 가입한 겁니다. 네. 네. 고객으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 했는데 업체에서
원장님 일정이 맞지 않다, 스케줄이 안 된다 이런저런 핑계로 예약을 잡아주지 않았던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주 3회 프로그램을 참여하지 못했다면 그 부분은 고객이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업체에서 업체의 내부 사정이나 잘못에 의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조민여 씨는 계약을 위반했다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600만 원을 환불받자고 소송비가 더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소송을 못 하지 않을까 하는데 이거 예. 어떻습니까? 상당히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꼭 민사소송만이 그 유일한 방법은 아니고요. 한국소비자원이라든지 뭐 소비자 단체 등의 피해 구제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거래 신고할 수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들은 대체로 다 조정이나 협의를 먼저 해보세요 한다든지 또 업체에게 환불하도록 이렇게 권고하는 정도 수준에 네. 그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환불까지 이르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은 것이 문제로 보입니다. 결국에는 그러면 소송으로 가야 한다는 말씀인데 그렇죠. 사실 뭐 이런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또 대다수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좀 모여서 집단 소송 같은 거를 해보면은 어떨까? 아주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렇습니까? 피해자가 이렇게 여러 명이 모여서 서로 힘을 합쳐 원고가 되어서 소송을 제기한다면 훨씬 유리합니다. 같은 업체에서 이 비슷한 피해를 본 사람들은요, 피해자도 다수이고 또 피해 유형도 대부분 비슷비슷하거든요. 네. 이러한 경우에는 승소할 가능성이 높고 비용도 훨씬 더 절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법적 대응을 하신다면 소송 비용이라든지 변호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여러 피해자들을 모집하는 것은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뭐 환불 원정대가 한번 결성이 돼야 되겠네요. 오, 어벤져스. 괜찮은데요? 그런데 변호사님, 이 피해자는 그럼 어디서 찾습니까? 요즘은 인터넷이나 SNS에 이런 피해자들을 모집하는 글을 올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때 좀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야, 요 주의할 점, 요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있습니까? 뭐 환불 거부 등 이런 문제로 불만을 표시하는 거 그건 얼마든지 괜찮은데요. 네네. 그 정도가 너무 지나치면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등 형사 책임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터넷이나 SNS에 업체나 특정 인물을 실명을 직접 거론하는 것은 삼가하셔야 됐고 네. 또 지나친 어떤 비난이나 과도한 내용, 과장 허위 사실을 게시하는 것은 조심하셔야겠죠. 야, 그러면 이게 그 업체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모집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일단 그러면 예시를 들어서 직접 어떤 글귀로 딱 시도를 하면 괜찮을지 한번 보여주십시오. 좋네요. 물론 뭐 저도 직접 이런 글을 써보진 않았지만 예. 유사한 사례에서 많은 글들을 보니까요. 한 예. 이 정도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다이어트 프로그램에 가입해서 환불을 거부당한 피해를 보았는데 혹시 저와 유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있는지 소송을 준비하려는데 원고를 모집하는 중입니다. 이런 정도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요. 누군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대화를 해서 정말 나와 같은 피해인지를 확인하시는 게 좋은데 공연성이 없도록 비공개 대화나 1대1 비밀 댓글 등을 이용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업체 명의나 구체적인 내용은 적지 않고 공개 댓글도 안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비공개로. 비공개로. 네네네. 은밀하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그럼 의뢰인 조민여 씨를 위한 솔루션 정리해 주시죠. 네, 조민여 씨 100% 환불된다는 것을 믿고 다이어트 계약을 했는데 환불을 받지 못하셨으니까 600만 원을 환불을 요구하는 현재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혼자서 대응하는 건요, 패소할 위험도 있고 금전적 부담도 만만치 않으니까 유사한 피해자들을 여럿 모집해서 대응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다만 너무 많은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모집하려고 한다면 명예훼손 등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게 좋겠고요. 일정 숫자의 원고들이 모인다면 증거를 잘 확보 수집해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반드시 받기를 권유드립니다. 오영훈 씨,
저희 로이어은행에서 빌려가신 대출금 2억 상환일이 다가와서 연락드렸습니다. 아, 제가 지금 상환한 능력이 안 됩니다. 아니, 매번 상환 능력이 안 된다고 하시면 어떡합니까? 아, 못하니까 못한다죠. 진짜 돈이 없다니까요. 아휴, 엄마, 어쩐 일이에요? 아들, 명의 좀 빌려주라. 다짜고짜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엄마가 분양받고 싶은 아파트가 있는데 자격이 안 된다네. 아들 이름으로 하면 가능하다고 해서. 그럼 뭐 1억만 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 분양가는 얼마인데요? 3억. 바다 뷰에 위치도 좋은데 정말 싸게 잘 나왔더라고. 아니, 내가 그렇게 돈 빌려달라고 할 때는 없다더만 아파트 살 돈은 있네. 참나. 아들, 모자 사이에도 금전거래는 깨끗하게 해야지. 명의 빌려줄 거지? 아유, 알겠어요, 그래. 대신에 내가 아들 해외여행 한번 보내줄게. 진짜? 예. 며칠 뒤에 분양 사무실에서 보자. 응, 알겠어요. 화끈한 거래네요. 오용훈 씨는 어머니 부탁대로 아파트 분양 계약을 체결했고 계약 체결 당일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쳤습니다. 분양대금 3억 원은 전액 모두 어머니 채 말자 씨로부터 입금받아 처리했습니다. 아이, 전화 또 오노. 아들, 무슨 전화인데? 아, 로이어 은행에서 대출금 갚으라고 도축 전화하잖아. 대출금? 얼만데? 2억. 저 이자도 겨우 내고 있는데 뭐 원금 뭐 어떻게 갚노? 아이고, 예전에 사업할 때 대출했던 그 돈이가. 아, 그때 원금을 아직도 못 갚았다고. 아, 그때 그 사업 망한 뒤로 지금 월급쟁이 하고 있는데 무슨 수로 돈을 갚아요? 엄마도 돈 한 푼 안 빌려주면서. 전화 끊어졌네. 아이, 전화 또 올라. 오늘 전화 그냥 끊어야겠다. 아휴. 영훈이 이름으로 아파트 놔둬도 되겠나? 혹시 은행에서 가압류 같은 거 하는 건 아니겠지? 또 모르지. 아휴, 정말로. 엄마, 왜? 네 명의로 사둔 아파트 말인데 그게 왜? 네가 내한테 판 걸로 해서 매매 계약서 한 장 쓰자. 갑자기? 네 재산으로 보고 혹시 은행에서 가압류라도 하면 어떡할 거고. 그럼 큰일이지. 매매 계약서는 형식적인 거니까 일단 써두고 명의도 내 이름으로 옮기자. 알겠어요. 이번 달 대출 독촉자 명단이 이 뭔데요? 은행이 서민 상대로 소송을 합니까? 오용훈 씨 이름으로 아파트 등기가 돼 있더라고요. 근데요? 저희 대출금은 갚지 않으시고 이 아파트를 어머니한테 넘기셨더라고요. 이건 사회행위에 해당되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원래 그 아파트는 내 거였어요. 맞습니다. 엄마 부탁으로 제 명의만 잠깐 빌려준 거예요. 내 재산을 처분한 게 아니라니까요. 사회행위 그거 절대 아닙니다. 맞는지 아닌지는 법으로 따져보면 알겠죠. 자, 어머니의 부탁으로 샀던 아파트를 처분한 것이 사회행위에 해당하느냐 아니냐, 이게 핵심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이것도 빠른 해결이 필요한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사건 정리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최말자 씨는 아들 오영훈의 명의를 빌려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요. 분양 계약 체결과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아들의 명의로 했고 분양대금 3억 원 전액은 아들에게 입금을 해서 오영훈이 직접 분양업체에 지급했습니다. 당시 오영훈 씨는
과거 사업을 하던 중 은행에서 빌린 채무가 약 2억 원 가까이 있었는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엄마 최말자 씨는 은행에서 이 아파트에 대해 법적 절차를 진행할까 봐 아들과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명의를 자신으로 변경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이 아파트 명의가 오영훈 씨 앞으로 등기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은행에서 오영훈이 엄마 최말자 씨에게 아파트 명의를 넘긴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된다면서 수익자인 최말자 씨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고지해 왔습니다. 자, 그러게요. 은행의 입장이라면 오영훈 씨의 행동이 사회행위로 보일 수 있겠다는 그렇죠. 그런 의심이 드는데, 자, 함호진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법률 전문가이기 이전에 일반인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2억 원이 넘는 채무를 지고 있다가 갑자기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어머니 명의로 넘겨준 행위는 충분히 의심스러운 행위로 보여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네. 예. 다만 이 사건에서는 실제 매매 대금을 지급한 자가 오영훈이 아닌 어머니라는 점에서 판단을 좀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 자, 매매 대금을 지급한 사람이 계약자와 다르다. 자, 그렇다면 이건 혹시 명의 신탁을 의심해 봐야 하는 걸까요? 예, 그렇습니다. 부동산 실소유자가 자기 명의의 부동산을 등기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서 그 사람의 이름으로 등기를 해두는 것을 명의신탁이라고 하는데요. 일대 실소유자인 명의신탁자와 명의만 빌려준 등기 명의인, 그러니까 이 사례에서는 아들 오영훈 씨가 되겠죠. 네. 이런 오영훈 씨를 명의수탁자라고 부릅니다. 야, 이게 명의신탁 저희들이 한두 번 정도 해봤던 것 같은데 굉장히 좀 복잡했거든요. 머리 아팠어요. 네. 예, 그렇죠. 특히 제3자간 명의신탁 계약과 계약 명의신탁의 구분은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사무장님 혹시 방금 어렵다고 말씀하셨지만 네. 구분하실 수 있으실까요? 사무장님이신데. 예. 복잡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근데 이제 지금 대충 기억나기로는 네. 제3자 간 명의신탁이라고 하면 명의신탁자와 수탁자가 서로 알고 계약을 하는 거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더라, 복잡하다고 했잖아요. 설명해 주세요. 은근히 잘 알고 계시는데요. 네. 사무장님처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판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네. 예, 우선 판례는 명의신탁 약정이 제3자 간 등기 명의신탁인지 아니면 계약 명의신탁인지에 대한 구분은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확정하는 문제로 기결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계약 명의자인 명의신탁자가 아니라 명의신탁자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 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 경우는 명의신탁자를 계약의 당사자로 보아야 하고 이를 제3자 간 등기 명의신탁이라고 부릅니다. 명의신탁자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 효과를 귀속시킬 의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중요한 건데, 자, 그런데 제3자 간 명의신탁이랑 계약 명의신탁을 좀 구분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네, 당연히 있습니다. 법률적 효과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1995년에 부동산 실명법이 시행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부동산 실명법 시행 이후로는 명의신탁 약정도 무효에 따라 이루어진 등기도 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계약 명의신탁의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등기가 명의수탁자로 이루어졌다가 하더라도 해당 등기의 법률 효과를 유효하다고 명문화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3자 간 등기 명의신탁으로 한 등기는 무효가 되고 이 계약 명의신탁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된 등기는 유효한 게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드라마 사례로 돌아와서 최말자 씨의 사례는 어떤 명의신탁에 해당이 됩니까? 네, 제가 사건을 좀 더 알아봤는데요. 최말자 씨는 본인 명의로 아파트를 분양받으려고 하다가 네. 자격이 되지 않으니까 아들 오영훈 씨 명의로 아파트를 분양받게 했죠. 네네. 오영훈 씨는 분양업체와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이 실제 매수하는 것처럼 하면서 계약 명의자도 본인으로 했고 매매 대금도 본인 명의로 입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당연히 분양업체 입장에서는 당연히 오영훈이 실제 매수인이라고 인수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예. 아, 그러면 명의신탁자와 수탁자를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약 명의신탁이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역시 사무장님 항상 저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네요. 다음 주가 부담스럽습니다. 계속 해주십시오. 예. 분양계약의 상대방인 분양업체가
분양계약의 실질적인 주체가 오영훈이 아닌 채말자라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 사안은 계약 명의신탁에 해당된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 계약은 법률상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받겠네요. 예, 맞습니다. 네. 해당 아파트의 소유자인 아들 오영훈 씨도 진정한 소유권자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머니 입장에서는 아파트를 사라고 돈을 내어준 셈인데 그렇죠. 3억이면 이게 큰 돈이거든요. 어휴, 아들하고 엄마 사이에도 거래될 수 없는 돈인데요. 예, 좀 다소 억울할 수도 있겠는데요. 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영훈 씨는 지금 자신의 돈으로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을 얻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엄마 채말자 씨의 금원으로 소유권을 이전받게 된 것이기 때문에 법률상 원인 없이 채말자 씨로부터 매수대금 상당하게 이르는 금전적 이득을 얻게 되었다는 점에서 매매대금 3억 원에 대해서는 채말자 씨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해라라는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야, 이게 엄마 덕에 집 한 채 생기나 했는데 어림없죠. 참 제대로 되는 게 없네, 그죠? 근데 지금 은행에서 오영훈 씨가 계약한 이 아파트의 소유권을 엄마 채말자 씨에게 넘긴 거, 네. 요거를 사회 행위라고 취소를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이게 근데 지금 맞는 겁니까? 네, 지금 드라마 사례는 계약 명의신탁에 해당되기 때문에 네. 오영훈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유한 해당 아파트의 등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히 유효한 등기가 해당됩니다. 예. 그러므로 명의수탁자인 오영훈이 취득한 부동산은 채무자이자 명의수탁자인 오영훈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포함되는 책임재산에 해당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 그러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명의신탁자인 엄마 채말자는 오영훈에 대해 매수대금인 3억 원을 요구할 수 있는 여러 명의 금전 채권자 중에 단 한 명에 지나지 않는 지위밖에 가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예. 그리고 그러면 명의수탁자인 오영훈 씨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서 이건 아파트를 명의신탁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여러 채권자, 즉 공동채권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사회행위에 해당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미 엎어진 물이기 때문에 다시 주워 담을 수는 없는 일인데요. 그렇죠. 자, 그런데 애초에 이 채말자 씨가 좀 손해 없이 예.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까요? 네. 우선 부동산 실명법을 반드시 준수해서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시라고 권해드립니다. 만약 채말자 씨가 드라마 사례에서처럼 계약 명의신탁이 아니라 제3자 간 등기 명의신탁 방법으로 이권 분양 계약을 체결했다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영훈 씨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효이고 말소되어야 할 무효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채무자인 오영훈 씨의 책임 재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실명법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은 차치하고라도 적어도 이 같은 금전적 손해는 입지 않을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저 또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야, 그럼 엄마인 채말자 씨가 분양사와 계약을 할 때, 예. 그러니까 이 건은 지금 명의신탁과 관련이 있으니까 예. 계약은 내가 하는데 그렇죠. 아들 이름으로 등기한다. 네, 이런 맞습니다. 내용을 얘기를 하면 괜찮았던 얘기 같은데. 그런데 채말자 씨가 또 분양 조건에 안 맞았으니까 아, 조건. 분양사가 계약을 안 해줬겠죠. 네. 아직 계약이 안 되는구나. 결국에는 맞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욕심을 부렸던 게 아닌가 싶어요.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야, 그러네. 자, 그렇다면 로이어 은행에서 제기한 사회행위 취소 청구 소송은 네. 받아들여지겠네요. 네, 맞습니다. 로이어은행은 채말자 씨를 상대로 자신이 채무자 오영훈에 대해 가진 채권인 2억 원의 범위 내에서 사회행위 취소 청구 소송이 인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 이게 가족 간의 명의 신탁이라서 좀 쉽게 생각했다가 지금 큰 코를 다친 채말자 씨인데 변호사님께서 한 말씀 정리해 주시죠. 채말자 씨는 분양받을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편법을 이용해 분양 계약을 체결했고 결국 엄청난 재산적 손해까지 입게 되었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얻고자 법을 위반한 등 편법을 동원하는 경우에는 결국엔 손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하시고 법적 테두리 내에서 법률 행위를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엄마 저렇게 병원에 계속 방치할 거야? 이 말이 좀 심하다. 방치라니. 집에서 안 되니까 요양병원으로 모신 거잖아. 시설도 안 좋고 오빠랑 언니는 엄마 보러 자주 가지도 않고. 시설이 안 좋다니. 그럼 엄마 병원비랑 간병비 지급한 내역서 보여달라니까? 왜 안 보여주는데? 니네 못 믿나? 그래 이제 못 믿겠어. 엄마 돈으로 호요식하면서 엄마는 말도 안 되는 곳에 방치해두고 내가 가만히 안 있을 거야. 엄마 치매란다.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엄마가 치매라니 말도 안 돼. 아가씨, 오늘 병원 가서 검사하고 다 했어요. 엄마, 왜 이렇게 멍하니 있어? 누구? 엄마! 나야, 영희. 엄마 딸! 딸도 못 알아보면 어떡해! 엄마! 엄마 모시고 방으로 들어가 있어라. 알겠어요. 아유, 저런 상황이면 정말 마음이 아프죠. 네. 정말 안타깝습니다. 나도 알아봤다 못 알아봤다 왔다 갔다 하신다. 우리 엄마 불쌍해서 어떡해? 호들갑 떨지 말고 엄마는 우리 집에서 모실게. 내가 모실게. 니는 정서방도 있고 한데 엄마를 어떻게 너희 집에서 모실래? 알겠어. 내가 자주 올게. 밥도 좀 전에 먹었잖아요. 배고프다. 밥 좀 더. 알겠어요, 알겠어. 밥 줄 테니까 들어가 계세요. 저렇게 화를 내면 안 되는데. 당신 어디 가는데? 너 골프 모임이 있다 이가. 어머니 어떻게 할 건데? 점점 더 심해진다. 아가씨한테 보내든지. 에이, 우리가 누구 덕분에 이렇게 편하게 사는데 엄마 상가 건물에서 나오는 돈이 얼마고. 그래도. 그러니까 좀에만 참아라. 내 요양병원 알아보고 있다. 자, 간병인 아줌마 오면은 쇼핑이나 해라. 참, 애들 학원비는? 엄마 로이어은행에 카드 들고 있지? 거기서 뺏어라. 알겠어요. 네. 야, 전부 엄마 돈이네요. 돈 때문에 모신다는 거였군요. 엄마는 좀 어떤데? 엄마 증상이 심해져서 그 요양병원으로 모셔야겠다. 요양병원? 너무 걱정하지 마라. 요즘 요양병원 시설 좋은 데도 많더라. 내가 다 꼼꼼하게 알아보고 있다. 알겠어. 잘 알아봐. 뭐? 시설이 최고급이라고? 엄마 저렇게 병원에 방치해두고 지네들은 해외여행이 나가고? 하지만 오빠의 말과 달리 엄마는 시설이 좋지 않은 요양병원에서 혈압한 치료와 간병을 받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렇게 병원에 계속 방치할 거야? 네 말이 좀 심하다. 방치라니. 집에서 안 되니까 요양병원으로 모신 거잖아. 시설도 안 좋고 오빠랑 언니는 엄마 보러 자주 가지도 않고. 시설이 안 좋다니.
그럼 엄마 병원비랑 간병비 지급한 내역서 보여달라니까? 왜 안 보여줘? 니네 못 믿나? 그래, 이제 못 믿겠어. 엄마 돈으로 호의호식하면서 엄마는 말도 안 되는 곳에 방치해두고 내가 가만히 안 있을 거야. 가만 안 있으면 우짤낀데. 자, 동생 영희 씨 입장에서는 오빠 철수 씨에게 화가 나기도 하고요. 이 상황이 정말 답답할 것 같습니다. 네, 이 김철수 씨가 어머니를 잘 모시고 있다면 떳떳하게 그 지출 내역을 공개할 수 있을 텐데 네. 공개하지 못한다는 게 아무래도 좀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사건 정리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김철수, 김영희 씨 남매의 어머니는 5년 전부터 치매를 앓고 있었습니다. 오빠 김철수 씨가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는데요. 3년 전부터 어머니의 증상은 더욱 심해졌고 현재는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어머니가 치매를 앓고 나서부터는 어머니의 통장, 인감도장 등 재산을 모두 오빠인 김철수 씨가 도맡아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김철수 씨가 직업 없이 어머니의 재산으로 호의호식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어머니를 제대로 간병하지 않고 있다는 건데요. 이에 김영희 씨가 수차례에 걸쳐 어머니의 병원비, 간병비 등의 지급 내역과 어머니의 재산 내역, 지출 내역 등을 투명하게 공유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김철수 씨는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치매 증상이 심한 어머니하고는 대화가 불가능한 상황인데, 자, 서경희 변호사님, 동생 김영희 씨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김영희 씨 지금 상황이 많이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자녀들조차 알아보지 못할 정도에 이르렀기 때문에 어머니를 설득해서 재산관리 권한을 가져오는 것은 불가능한데요. 이런 상황에서 김영희 씨가 취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로 성년 후견 제도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성년 후견 제도 들어는 봤는데 이게 어떤 건지 정확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려요. 네, 성년 후견 제도는 노령, 질병, 장애 등의 사유로 정신 능력이 부족해서 일상적인 사무를 처리하기 어려운 성년자에 대해서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는 제도입니다. 선임된 후견인을 통해 재산 관리와 신상 감호를 수행하도록 하는데요. 성년 후견을 개시하기 위해서는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될 정도에 이를 것이 요구됩니다. 자, 이게 법률 규정에 보면 일반인이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데 요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될 정도, 이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를 얘기하는 겁니까? 대표적으로 식물인간 상태를 예로 들 수 있고요. 네. 자신이나 가족의 이름 또는 주소를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일상적인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도 이에 해당합니다. 네. 또 정신적인 제약으로 인해서 통상적인 사회활동이나 경제활동을 혼자서 전혀 할 수 없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만일 사무 처리 능력이 아예 없지는 않지만 부족하여 제한된 조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한정 후견을 할 수 있고 일시적으로 또는 특정 사무에 대한 후원만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 후견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뭐 비록 90년대긴 하지만 배울 때는 비슷하게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제도가 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건 없어졌습니까? 예, 그 제도가 조금 더 보완돼서 지금의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많이 변하셨네요. 그러니까 제가 공부를 오래 안 했군요. 자, 그러면 드라마 사례에서 철수 씨, 영희 씨 남매의 어머니도 지금 치매 증상이 악화되면서 혼자서는 생활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성년 후견 대상에 이제 포함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김영희 씨 어머니는 노인성 치매 증상으로 인해 현재 자녀들조차 제대로 알아보지 못할 정도이고요. 향후 증세가 호전될 가능성도 희박하기 때문에 성년 후견 대상에 해당합니다. 자, 이 성년 후견 제도는 가족이면 누구나 뭐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의 청구권자는 민법에서 본인, 배우자, 사촌인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네. 성년 후견 사건에서 성년 후견이 필요한 사람을 사건 본인이라고 지칭하는데요. 실무적으로는 드라마 사례와 같이 사건 본인을 기준으로 자녀들이 청구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배우자나 형제 자매가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고령화 사회가 이제 빨리 진행이 되면서 요즘 이게 후견 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또 관심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결국 가족 간의 재산 다툼으로 가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성년 후견 사건은 표면적으로는 사건 본인의 신상 보호를 위한 후견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청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사건 본인의 재산에 관한 다툼이 주된 원인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건 본인의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건 본인을 대신해서 누가 재산을 관리할 것인지가 나머지 가족들에게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또 이 재산이 얽혀있기 때문에 성년 후견을 신청을 했을 때 그 절차를 굉장히 좀 엄격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절차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네, 성년 후견을 신청하면 일반적으로 정신감정과 가사조사가 이루어집니다. 네. 성년 후견이 개시되면 후견인이 본인을 대신해 재산관리와 신상 감호를 수행하게 되기 때문에 본인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고 또 다른 가족들에 의해 악용될 소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법원은 원칙적으로 사건 본인의 정신 상태에 관해서 의사의 감정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사건 본인의 정신 상태를 판단할 만한 다른 충분한 자료가 있다면 별도의 감정을 받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충분한 자료라는 거는 어떤 자료입니까? 네, 법원에 사건 본인의 진료 기록이나 진단서 등이 제출되어 있고 네. 해당 내용만으로도 사건 본인의 정신적 능력을 판단하기에 충분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나 진료 기록이나 진단서 등이 제출된 경우에도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거나 사건 본인의 정확한 상태를 판단하기에 다소 부족한 경우에는 정신감정을 추가로 진행하고요. 네. 특히 사건 본인을 둘러싼 이해관계인들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건 본인의 정신적 재앙 여부에 관해서도 다툼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진단서상에 비교적 명확해 보이는 경우라도 감정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실 때 이제 정신감정과 가사조사가 진행이 된다고 했는데 가사조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가사조사는 사건 본인의 정신 상태를 비롯해서 후견 개시가 필요한지 그리고 누구를 후견인으로 지정하는 것이 사건 본인을 위해 가장 적절한지 등을 판단하기 위한 기초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이루어집니다. 실무에서는 사건 본인을 둘러싼 이해관계인들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와 사건 본인의 신상 보호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심리 과정에서 드러난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가사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렇게 정신감정이랑 가사조사가 끝이 나면 후견인 선임이 되는 건가요? 법원에서 심리한 결과 사건 본인에게 성년 후견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면 사건 본인에 대한 성년 후견을 개시하면서 성년 후견인을 선임하게 됩니다. 후견인은 사건 본인의 복리를 위해 법원의 재량으로 결정하게 되는데요. 드라마 살해의 경우 오빠 김철수 씨가 기존의 어머니 재산을 관리하면서 어머니의 안위보다는 자신의 호의호식을 위해 제멋대로 사용해 왔습니다. 네.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면 법원은 김철수 씨가 아니라 다른 자녀인 김영희 씨를 후견인으로 선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후견인을 선임하면서 동시에 후견 감독인도 별도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드라마 사건에서 소송이 되면 김영희 씨의 청구로 일단 심판이 시작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오빠가 지금 호의호식하고 있다, 뭐 간병이 미진하다 이런 거는 김영희 씨가 이렇게 싸워서 입증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네, 김영희 씨는 오빠 김철수 씨가 후견인의 자격이 없다는 점을 여러 자료를 통해 적극적으로 법원에 입증해야 합니다. 네. 자, 그리고 말씀에 법원인 후견인을 선임을 하면서 동시에 후견 감독인도 선임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후견 감독인이라고 하면 후견인을 뭐 감독하는 사람을 말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후견인의 임무 수행과 재산 관리 상황을 감독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적절한 감독을 위해 후견인과 가까운 위치에 있는 가족은 후견 감독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대부분 변호사 등 전문가가 선임됩니다. 자, 그럼 일단 이게 후견인으로 선임이 되면 그 후견인의 권리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보통 권리는 또 제한 범위가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 권리의 범위가? 네, 성년 후견인은 기본적으로 포괄적인 재산관리권과 법정 대리권을 가지는데요.
다만 법원은 사건 본인의 신상과 재산에 관한 재반 사정을 고려해서 성년 후견인의 법정 대리권의 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조절할 수 있고 또 사정 변화에 따라 권한의 범위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네. 또한 성년 후견인에게 대리권이 부여된 행위라고 해도 성년 후견 감독인이 있는 경우 성년 후견 감독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성년 후견 감독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나요? 네, 사건 본인의 재산이나 지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영업에 관한 행위, 금전을 빌리는 행위, 의무만을 부담하는 행위, 부동산 또는 중요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소송 행위, 또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 및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후견 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돈과 관련된 거는 기본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성년 후견 감독의 동의를 받지 않고 행위를 했다, 법률 행위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네, 성년 후견 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데도 후견인이 동의 없이 임의로 법률 행위를 한 경우에는 성년 후견 감독인이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이 시간 성년 후견 제도에 대해서 저희가 또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의뢰인 김영희 씨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영희 씨, 어머니의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잘 모시고 싶으실 텐데요. 이제부터라도 성년 후견 제도를 통해 어머니의 후견인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